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그리고 장강명 작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장강명입니다. 네. 조나선 하이트 불안 세대 함께 읽고 있는데요. 네.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어쩌다 편의점 편 우수 댓글 수상자 발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만 원 상품권 받으실 장원 세 분을 유철현 작가가 골랐는데요. 상 이름을 또 다 붙여놨어요, 이 양반이. 귀찮아님한테는 기대 상을 드린다고 합니다. 닉네임이 귀찮아인데 가장 먼저 댓글을 달아주셔서 선정했다는. 네. 그리고 댓글 내용 중에 CU는 구리니까요. 요거 재밌었다고 평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채땡땡땡땡님 왕이 될 상. 네. 방송을 들으면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고 본인 댓글에 다시 대댓글까지. 이런 분이야말로 책걸상의 킹 오브 청취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CJA1983님한테는 웃상이라는 상을 드렸습니다. 이 책을 읽고 편의점에서 얻게 된 일상의 변화, 작은 미소와 행복을 발견하셨다는 내용의 책의 저자로서 심쿵했답니다. 그리고 아차상 5명 원래는 그냥 아이디만 소개하려고 그랬는데 또 읽다 보니까 재밌네요. 그냥 다 소개하죠. 그럽시다. 네. 과일킬러님한테는 과대망상이 주어졌는데요. 댓글 내용 중에서 당첨돼서 CU 상품권도 얼른 써보고 싶습니다 라면서 김칫국 마시는 모습에 떡줄 사람의 떡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다. 그리고 읽기 전과 읽은 후에 감상평 나누어 준 것도 인상적이었다는 심사평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햇살고요님 사진이랑 같이 댓글 올리셨는데 오늘의 술상. 네, 댓글에 올려주신 사진을 보면서 제가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마구마구 솟구쳤습니다. 올해 수능 끝나는 딸과 함께 생레몬 하이볼을 마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셨기에 미리 작은 술상 차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참이슬님 올려주신 내용이 훈훈한 편의점 미담이었습니다. 거칠고 팍팍한 세상, 요즘은 작은 선행만 봐도 반갑더라고요. 그런 분들 더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어요 라면서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상을 주셨습니다. 이 말장난 좀 한다 우리 유철현 작가. 아니, 유철현 작가님이 원래 이런 걸 잘하세요. 좀 친다 멘트. 참이슬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받으니까 그건 좀 약간 뭐 이게 좀 이렇게 맨정신으로 살아가기 본부장으로서 조금 그렇네요. 네. 그 훈케이씨님, 책걸상 유튜브 채널 앞에 연세우유 크림빵을 가지런히 두신 모습에서 이건 바로 빵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빵상을 주셨습니다. 자, 은로님이 마지막 아차상 당선작인데요. 팀장 작가님으로 나오시길 기대해 봅니다라고 댓글 주셨는데 책걸상 출연 이후에 진짜로 8월달에 홍보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신인 작가에게 다음 작품이 기대된다는 말은 엄청난 플러팅입니다. 발그레 이러면서 따놓은 당상이라고 상을 주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귀찮아님, 채땡땡땡땡님, CJ1983님, 장원, 과일킬러, 햇살고연, 참이슬, 훈케이씨, 은노님, 아차상. 참 또 이게 뭐라고 또. 자, 8분한테는 3만 원 혹은 만 원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유, 좋으시겠다. 정말 우리가 그 디지털 세계가 우리 아이들 혹은 우리들 스스로를 망친다라는 책을 소개하는데도 끊임없이 뭐 이렇게 상품권도 다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보내줘, 댓글도 다 스마트폰에서 달아. 다 이름 말고 다 아이디로 불러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제 바로 책 내용으로 이제 딱 들어가자면 조너선 하이트가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늦게 노출시키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편리하다라는 거 조너선 하이트 너무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소셜 미디어는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이제 약간 더 냉정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소셜 미디어를 뭐 없애야 된다라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소셜 미디어가 무용하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아이들과 관련해서는 스마트폰이나 소셜 미디어가 어른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알면 알수록 심각한 폐해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좀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JYP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말 스마트폰이랑 너무 결합된 그냥 일상을 네. 저희 생활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쓰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하이트의 제한도 되게 과격하게 들려요. 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책 끝날 때 뭐 제한하는 것들이 있는데 스마트폰을 쓰기 시작하는 나이를 고등학생 때부터로 제한을 하거든요. 중학생까지는 금지. 그리고 소셜 미디어는 16세까지 금지. 네.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 금지. 이건데 이거 읽으면 다 끄덕끄덕하게는 되는데 이거를 시도를 해서 과연 잘 될까? 뭐 그런데 근데 약간 이제 분위기는 약간 하이트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그 최근에 혹시 뉴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8월 27일자로 그 프랑스에서 발표를 네. 했는데 프랑스의 200개 학교에서 등교 때 스마트폰을 수거한 다음에 하교 때 나눠주는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하고 9월부터 그 성과를 보고서 확대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근데 지금 한국 학교들도 학교 내 정책이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 학교는 그게 저도 이제 관련해 가지고 알아봤더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런가요? 네, 그 아예 그냥 이런 식으로 프랑스처럼 등교 때 걷어가지고 학교 때 나눠지는 건 학생 인권을 조금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게 있어서 수업 시간에는 사용을 못하게 하는데 강제적으로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인 거 봐요. 저는 그럼 아마 그 인권위 결정이 나오기 전에 네. 뭐 그런 정책을 시행할 때 들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아이들한테 아침 조회 때 휴대폰을 건넨다는 거예요. 수거를 하면 아이들이 휴대폰을 제출을 하는데 유심 카드를 빼고 제출을 하고 공기계를 따로 가지고 있다가 공기계가 싸잖아요. 공기계 유심 카드를 써서 낮에 그걸로 할 거 확인을 하고 저녁에 스마트폰 받으면 다시 거기 자기 유심 카드를 넣는다고. 근데 이제 제가 그 기사들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약간 그런 권장을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뭐 또 그것도 나름 또 의미 뭐 일리는 있는 뭐 권고죠. 그래서 학교에서 일률적으로 안 걷고 수업 시간에만 사용을 못하도록 강제를 하니까 사실 이 조너선 하이트가 이 책에서 좀 그 디지털 쉼표, 그 프랑스의 그 스마트폰 수거하고 학교 때 나눠주는 걸 디지털 쉼표 정책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네. 근데 그 디지털 쉼표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막 쉬는 시간에 막 하고 점심 시간에 막 하고 싶을 테니까. 우리 학생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고 네. 휴대폰도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 우리 학생이라고 자꾸 하지 마세요. 아니 저는 삐삐 처음 쓴 게 대학교 들어가서인데요. 저도 물론 그런데 자꾸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으려고 그러니까. 아유 같은 아저씨끼리 왜 그래? 뭐 얼마나 차이 난다고. 우리는 X 세대예요. 그렇네요. 여기 이렇게 큰 강이 흐르고 나도 있네요. X 세대야. 아니 무슨 X 세대야 무슨? 86 아니에요? 86? 86 세대 아니야? 86 세대? 야타 이런 거 이렇게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이 세대예요. 왜 그래 나도. 야타가 X 세대의 상징이에요. 오렌지족 오렌지족의 상징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 하이트가 얘기하는 건 학교에서 거드라는 게 아니라 아예 13세, 16세가 되기 전까지 13세가 아니라 고등학생이 되기 전까지 쓰지 마라. 네. 집에서도 쓰지 마라. 근데 하이트가 그냥 그렇게 세게 던져야 그럼 타협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아침에 이제 등교할 때 걷어서 이제 하교할 때 나눠주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얘기는 진짜 하이트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막
그 저커버그랑 이렇게 통화할 수 있는 사이 여기 책에도 나와 살짝 나 저커버그랑 직접 통화해가지고 따져 물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커버그한테도 여러 차례 공고를 했나 보더라고요. 제발 페이스북에 특히 인스타 가입 연령을 13세가 아니라 16세로 올려라. 자기가 직접 실험을 해가지고 그걸 저커버그한테 알려주는 에피소드가 나오죠. 네, 근데 이제 저커버그한테 3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다. 그러면서 사실 쓰지는 않았지만 이 저커버거 XX라는 약간 진짜 그 분노가 딱 느껴져요. 약간 책에서. 이 책에 뭐 매우 많은 페이지가 디지털 디바이스가 우리 아이들한테 해롭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네. 저는 그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면서 한편으로 되게 가슴에 와닿았던 문장이 오프라인 세상에서는 과잉 보호를 하고 네. 온라인 세상에서는 과소 보호를 한다. 요 표현을 보면서 실제로 어릴 때는 약간 모험적인 위험한 일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성장하는 건데 네. 너무 다 과잉 보호를 한다. 그 부분도 좀 고쳐야 할 거라고 좀 느꼈습니다. 저 하이트가 들고 나온 개념이 좀 신선했는데, 그러니까 아동기가 뭐 전근대 사회에선 노동 기반 아동기라는 게 있었고 아동 노동을 시키는 그런 때가 있었고, 그러다가 현대가 되면서 놀이 기반 아동기라는 게 등장을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았다.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가 됐는데 하이트가 계속 놀이 기반 아동기랑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를 비교를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놀이 기반 아동기와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의 되게 다른 점 중에 하나가, 이게 참 역설적인데 놀이 기반 아동기가 어떤 면에서 물리적으로 위험해요. 놀이를 하다가 타박상을 입을 수가 있어요. 다칠 수가 넘어질 있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싸울 있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네. 맞을 수도 있고, 맞을 때릴 수도 있고, 있고. 때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하이트는 심리학자로서 그게 필요하다. 애초에 놀이라는 거는 사람이 자기 몸과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실험을 하면서 어느 지점이 되면 상대한테 상처를 주고 어느 지점이 되면 내가 다치는지 배우는 시기다. 모든 포유류가 그 성장하기 전에 그런 아동 단계에서 놀이를 막 하는 이유가 그것일 것이다 라고 네.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줄 긋고 싶은 문장이 많은데 아마 이런 문장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살짝 다쳐봐야 한다. 살짝 다쳐봐야 한다. 근데 그 살짝 다쳐봐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제 어른들의 적당한 통제하에서 그 놀이 기반 아동기에 우리가 살짝 다치는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크게 안 다치는 경험을 배운다라는 건데, 그리고 육체적으로 안 다친다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강건해진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조너선 하이트가 보기에는 1980년대부터,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약간 밀레니엄 세대부터 약간 점점점 과보호가 심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스마트폰하고 별개로 그 놀이 기반 아동기의 어떤 좀 위험한 면들을 계속 탈색시키고 표백시켜가지고 너무 안전하게 현실 세계를 안전하게 꾸미려고 했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가 타격을 가했다. 그래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이제 놀이 기반 아동기가 완전히 쇠퇴하고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로 바뀌면서 지금 뭐 10대 후반, 뭐 20대들이 이제 그때 이제 10대를 보냈던 사람들이잖아요. 점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고, 그걸 자기가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대학생들이 뭔가 달라졌는데? 라는 걸 느끼면서 그 나쁜 교육이라고 하는 책을 썼고, 그러고 나서 체계적으로 그 10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통계들을 살펴보니까 정말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그러니까 스마트폰 보급률이 거의 한 100%에 가깝게 되던 그 시기에 뭔가 질적인 우리 아이들에게 변화가 나타났다라는 걸 본인이 포착하고, 이걸 여러 가지 근거라든가 연구를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겠다 했는데, 진짜 모든 근거나 모든 연구들이 그걸 지지해주고 있고, 이제 그래서 쓰게 된 책이 이 불안 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줄로 정리를 하면 그 우울증 그리고 불안 장애, 이게 청년층한테 매우 많아졌고, 그리고 남학생은 거기에 더해서 히키코모리가 되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유는 놀이 기반 아동기에서 제대로 뭔가 그 인생의 어떤
쓴맛, 매운맛을 이렇게 음. 소화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성년이 돼가지고 조금만 맵거나 쓴 맛을 보면 이제 무너지거나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세대가 통째로 등장을 했다. 뭐 비유를 들죠. 우리가 아이들을 화성으로 보내버렸다. 지구에서 자라지 못하게 했다. 네. 근데 이제 정말 우리 경험을 통해서도 맞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다 우리 셋은 뭐 끼워줄게요. JYP도 놀이기반 아동기잖아요. 그럼요. 많이 놀았죠. 네, 근데 그 놀이기반 아동기를 이제 회고해 보면은 사실 그 제일 심하게 다치거나 아니면은 큰 사고가 일어나는 시기가 중학생 때잖아요. 잠깐 인간이 아닌 시기가 있죠. 그 그러니까, 시기가.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중학생 때 자율성이 확 늘어나는데 힘도 늘어나고 근데 한 번도 그 힘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래서 티격태격 아이들이랑 싸우다가 푹 쳤는데 생각보다 내 주먹에 힘이 센 거야. 그리고 뭘 이렇게 내려쳤는데 혹은 뭘 던졌는데 뛰어내렸는데 그러면서 큰 사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기도 하고 그런 시기가 중학교 때가 제일 많잖아요. 네. 그 중학교 때 이제 뭐 직접 겪어보기도 하고 간접 경험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 그게 좀 조율이 되고 네. 그러다가 이제 성인이 되면은 뭐 좀 술 마시고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종종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성인,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성숙한 성인이 될 수 있는 길을 하는데, 이 조너선 하이트는 그 놀이 기반 아동기가 스마트폰 기반 아동기로 바뀌면서 그 과정이 완전히 그러니까 블랭크가 된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이게 몸으로 쓰다가 뭐 몸을 뭐 뛰어내리건 뭐 때리건 뭐 맞건 해가지고 그렇게 다치는 것도 있지만 또 저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이들끼리 놀면 뭐 뭘 하고 놀건 운동장에서 뭐 무슨 게임을 하고 놀건 다툼이 벌어지면 스스로 그 작은 재판이 열리는 셈이죠. 자기들이 우리의 규칙은 이건데 지금 네가 반칙이다. 뭐 피구를 하다가 발야구를 하다가 네가 반칙이야 뭐 그러다가 혹은 내가 뭐라고 반응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이 놀이 집단에서 여기를 넘어서면 이 선을 넘어서면 아이들이 나를 싫어한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는데, 이거를 게임을 하면은 게임은 규칙이 너무 명확하고 자기가 그거를 재판을 하는 경험, 그런 심판에 참여하는 경험 이런 게 없어가지고 남학생들이 그런 훈련을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한두 시간 놀다 보면 꼭 싸움은 벌어지긴 벌어졌어요. 그럼 네가 금을 밟았니 안 밟았니 뭐 옆에서 내가 봤어 뭐 네. 저 새끼 뭐 지난번에 이러고 이제 그러다 그걸 너무 리얼한데 야, 네가 뒤에 있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본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제일 좀 이제 찌질하고 쪼잔한 친구들이 이제 형 데려오는 거. 형이나 이제 누나 데려오는 애들. 그러면은 이제 그 형이나 누나 데려오는 엄마 데려오지 누가 또 이제. 그러면 근데 그게 아이들 사이에 이제 약간 페널티가 되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싸움에 형이나 누나나 엄마를 데려오는 애들은 약간 그쵸. 좀 제치고. 네. 이제 그런 게 사실 좀 뭔가 평판이 훼손되죠. 사실 그러니까 사이에서도. 게임의 규칙을 배우는 거죠. 근데 이게 책으로 읽을 때는 진짜 끄덕끄덕하면서 읽었는데 그 놀이 기반 아동기가 이제 많이 퇴색하고 뭐 여기서 얘기하는 거가 저도 느끼던 게 있었거든요. 제가 8살, 9살 때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어요. 정말 저도요. 한 10km 떨어진 학교를 다녔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8살짜리 9살짜리가 길거리에 혼자 어디를 가고 있으면 보고 있는 저도 약간 불안해요. 저래도 되는 걸까? 뭐 그래도 한국은 법은 없잖아요. 네. 미국은 몇 살 있죠. 이하 신고하잖아요. 혼자서 길거리 걸어가도 뭐 아예 처벌받잖아요. 그래서 그 조너선 하이트가 아예 그냥 그런 카드도 좀 이렇게 뿌리는 운동 같은 것도 약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 혹시 엄마 아빠 어디 있어 그러면은 카드를 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미아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정당하게 충분히 능력이 있고 어디 목적지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연락처는 이겁니다. 근데
이제 하이트의 논지는 매우 알겠지만 진짜 부모가 그럴 수 있을까? 사실 이제 놀이 기반 아동기가 퇴색하고 이렇게 굉장히 안전 제일주의로 가게 된 이유 중에 저희가 다친다 뭐 좀 다치면서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말 심각하게 다치거나 범죄의 희생이 되는 그런 사건이 가끔 벌어지는 게 또 현실 세계고 네. 이거를 모든 부모가 피하고 싶고 뭐 그러다 보니까 글쎄 이걸 뭐 과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옛날에는 저희들이 보면은 이렇게 어린 시절에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이제 어떤 장애를 입게 된 그런 사람들의 비율이 저는 체감하기로 좀 많이 준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아이들을 저희들이 훨씬 더 이제 조심스럽게 보호하면서 키워가지고 그런 거고 그건 좋은 것 같은데 저는 또 부모가 아니라 가지고 그런데 여기 이 중에 부모이신 YG님은 그런 거 하실 수 있으세요? 아이를 이렇게 혼자 어디로 멀리 심부름을 보내고. 저는 사실은 좀 그런 걸 해보려고 좀 많이 노력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좀 너무나 심하게 과보를 나도 하고 있고 우리 아이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은 저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랑 교류들이 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는데 예를 들어서 중학생들을 데리고 시내로 체험학습을 가면 중학생이 시내 체험학습도 해야 돼요? 뭐 광화문이라던가 아니면 롯데월드라던가 이제 이런 데를 선생님이 데리고 가는 뭐 날이 뭐 한 학기에 한 몇 번 정도 있나 봐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워하는 게 뭐냐면 중학생까지 한 번도 자기 혼자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먼 거리를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이제 걔네들한테는 엄청난 도전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저는 이제 그런 일화를 들으면서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중학교 되기 전까지는 혼자 버스를 태워서 좀 다닐 수 있게끔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노선 하이트도 그런 거 했다라고 하잖아요. 자기 아이가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심부름을 시킨 다음에 몰래 뒤에서 따라간다고. 예전에 그런 방송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미션 같은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버스 카드를 주고 어디까지 가는데 근데 이제 아빠가 따라는 갈게. 근데 이제 뭐 잘못 내리든 아니면 다른 버스를 타든 어쨌든 모든 의사결정은 다 네가 해. 따라간다는 얘기도 미리 따라간다는 이야기도 미리 하고 했다고 아니면 할 거라고? 할 거라고요 이제. 지금 몇 학년이죠? 지금 6학년. 이미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너무 과보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걔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혼자서 버스를 타본 적이 없어요? 6학년인데? 6학년인데 항상 지하철이나 버스를 아빠랑 같이. 그게 혹은 이제 엄마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친구들하고 또 어울려서 탄 적도 없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다 이제 약간 그 아파트를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초품화. 거의 이제 저도 그 수도권에 있는 뭐 90년대 중반에 개발된 도시에서 사니까 초품화에 사시는군요. 초품화에 살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동할 이유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 중학교를 만약에 차를 타야 되는 곳으로 진학을 하면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혼자 버스를 타는데 대체로 근데 엄마 요즘에는 다 집마다 차가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데려다 주거나 아니면 끝나면은 뭐 학원 버스가 어딘가로 가거나 이런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인 거죠. 그게 이해도 가고 한편으로는 저도 지금 뭐 이렇게 어린애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애가 버스나 지하철에 혼자 있으면 그냥 반사적으로 왠지 저러면 안 될 것 같아, 위험해 보여,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좀 장하다 약간 이런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 저도 시선은 가는데 근데 그래서 조너선 하이트가 이제 불안 세대에서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시스템에 대한 강조를 하잖아요. 그리고 혼자서만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학교 단위 혹은 학군 단위의 학부모들이 같이 연대해가지고 뭔가 동시에 무엇인가를 해야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두 가지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하나는 이제 어떤 학자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과보호하게 되는 상황은 네. 뭔가 부모들이 우리 아이를 밖으로 내놓았을 때 불안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어른들의 유대가 없어져서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저는 고개 끄덕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내가 우리 아이한테 시선을 주지 않더라도 동네 다른 여기에 이제 예로 든 게 지금 이제 동네 어른들이 아이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네. 너 어디 사는 애야? 너 왜 그러고 다녀? 하고 지적하는 게 옛날엔 있었는데 그렇죠. 지적하고 네. 그다음에 또 이렇게 또 그 동네에서 그 이른바 마을 공동체 혹은 동네 공동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네. 저 집에는 어디 집 아이인데 어디를 가고 있나라든지 너 어디 가니? 그리고 뭐 지금 집에 가야 될 때 되지 않았니라고 이제 간섭하고 그다음에 뭐 때로는 훈육도 하고 때로는 전화해가지고 약간 오지랖도 부리면서 어디에 가는데 지금 그거 알고 있어 누구 엄마 뭐 이런 식의.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어른들 사이에 연결망이나 유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온전히 엄마 아빠가 돌봐야 되는 책임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더욱더 아이를 이제 끼고 돌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이제 그런 걸 좀 벗어나야 된다라는 이야기 당연히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아이들을 과보호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학교 주변에 자동차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도보 기반이 아니라 그 자동차 기반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그 놀이 기반 아동기에서 좀 더 안전해지려면 그런 학교를 둘러싼 그리고 동네를 둘러싼 시스템도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제가 하이트 저작을 쭉 따라 읽으면서 느끼는 게요. 되게 점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조금 꼰대가 되어 가시는 것 같긴 해요. 맞는 말인데 환갑 넘으셨잖아요. 약간 저기 그 바른 마음 때부터 슬쩍 이제 감이 오더니 이제 나쁜 교육 때 이제 확 그래 나 꼰대야 뭐 이런 느낌이 있다가 이제 불안 세대가 되니까 정말 하이트가 얘기하면은 이렇게 세계적 심리학자의 얘기구나 하지만 제가 그 얘기를 그대로 어디서 옮기면 아유 꼰대 자식 이럴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아직까지 진짜 왕꼰대는 아닌 게 짜증은 안 내잖아요. 여기서 이제 짜증까지 내면은 진짜 이제 왕꼰대인데 아직 하이트는 그 정도 조금 내던데 그 정도 단계는 아니에요. 저커버그한테 좀 내는 것 같던데요. 저커버그한테는 내는 것 같고. 이 책에 보면 정말 수많은 데이터들이 나오는데 대부분 다 이제 아이들의 정신 건강이라든지 뭐 행동 패턴 이러면서 나빠진 결과들을 쭉 소개를 하는데 네. 중간쯤에 한번 되게 좋아진 데이터를 하나 소개하는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Z세대의 특성 중에 하나는 과거 10대들에 비해서 나쁜 행동을 많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술도 덜 먹고 자동차 사고도 덜 내고 속도 위반 딱지도 덜 받고 신체적으로 싸우는 것도 덜하고 계획되지 않은 임신도 훨씬 적다. 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거는 다 좋아 보이지만 이게 애들이 착해져서나 무슨 건전해져서가 아니라 현실 세계를 떠나고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 사고를 치는 거가 줄어들고 있는 것뿐이지 이게 알고 보면 이 데이터는 더 심각한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획되지 않은 임신을 하지 않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데 애들이 연애 자체를 안 해. 그리고 남성이랑 여성들이 서로 만나지를 않고 네. 그리고 남자애들이 맨날 포르노 같은 것만 보면서 네. 이상한 성에 대한 이상한 왜곡된 생각만 가지게 되고 자동차 사고를 덜 내는 게 그 집안에서 다 게임만 하고 있으니까 운전도 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 이 불안 세대를 이제 읽고 있는 때에 그 딥페이크 네. 그게 딱 터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 있는 뭐 정말 그 멀쩡하고 평범한 10대 뭐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 뭐 자기 동기 여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연예인들이라든지 뭐 아이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막 딥페이크로 해가지고 막 업데이트하고 막 올리고 자기들끼리 돌려보고 막 이런 사건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도 저는 이 불안 세대랑 약간 통하는 것 같아요. 아니 완전 통하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놀이 기반 아동기가 안전제일주의로 갔다 현실이 안전제일주의로 갔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아까 했던 얘기
근데 온라인 세상은 과소 보호한다. 그렇죠. 과소 보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프라인 세상은 그렇게 과잉 보호를 하면서 온라인 세상은 아예 그냥 보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그런 일을 쉽게 저지를 수 있고 여학생들은 그런 일에 쉽게 표적이 될 수 있고 뭐 지금 인스타그램 같은 거를 이제 10대 여학생이 가입을 했는데 뭐 이상한 남자한테 쪽지 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같은 게 길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길지 않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덧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그런 걸 하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이나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는 훈련 같은 게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또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 온라인 세상의 과소 보호에 대해서 하이트가 지적한 걸 보니까 맞네? 그런 거 싶은 게 꽤 있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사이트에 가입할 때 저는 만 13세 이상입니다라고 그냥 본인이 체크하면 그 플랫폼이 그걸 확인하지 않아요. 네.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사실상은 이제 미성년자가 쉽게 속이고 그런 포르노 사이트든 뭐 성인물 게임 사이트든 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저희가 담배나 술을 팔 때 저 18세 이상이에요 하면 그냥 팔지 않잖아요. 네, 신분증 확인을 하는데 온라인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맞다. 있냐. 그게 저커버거한테 짜증낸 대목이잖아요. 그쵸. 3년 전에 저커버거한테 13세를 16세로 좀 높이는 게 필요한 데다가 심지어는 13세 아닌 애들도 가계정으로 하고 다양한 편법으로 들어갈 수 있다. 네. 이거 대책 마련해야 되지 않아? 라고 했더니 알았어요 했는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대책이 안 했고 내가 어저께 해봤는데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서 짜증 많이 냈지. 네. 짜증 좀 더 내시면 이제 훌륭한 굳건한 꼰대의 길로 가시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되게 진보 쪽에 속해 있던 인사잖아요, 이분은. 진보 쪽에 속해 있고 바른 마음에 보면은 이제 그즈음부터 이제 보수 쪽 논리를 이제 심리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비판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바른 마음에서 근데 나 진보예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막 여러 번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전통적으로는 리버럴 민주당 지지자인데 근데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 일부가 계속해서 이제 공화당이나 보수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방식이나 이제 딱지를 붙이는 방식이 이 조나선 하이트가 보기에는 그것도 별로 건강하지 못한다는 거죠. 뭐 그때까지만 해도 하이트 얘기는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의 어떤 그 워크 이제 젊은 좌파의 주류가 된 워크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인 것 같아요. 우리 저번에 그 워크는 좌파가 아니단가, 뭐 좌파는 워크가 아니단가, 그 책도 방송을 했었는데,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던 나쁜 교육이라는 책에는 이 불안 세대보다 좀 논쟁거리들이 훨씬 많아요. 네. 뭐 우리나라 약간 미국이나 우리나라 약간 캔슬 컬처 문화라던가 아니면 정체성 지상주의라던가 아니면 그 미세 공격에 대한 논의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나선 하이트는 조금 우리가 비판적으로 살펴볼 부분들이 많지 않냐. 그 정도 톤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완전 잘못된 거다. 이런 톤이던데요. 그리고 아마 책걸상 청취자들도 좋아하실 법한 책 중에서 되게 많이 팔린 책 있잖아요. 창비에서 나왔는데 선량한 차별주의자. 선량한 차별주의자. 이제 같은 책 다들 그냥 그 책 너무 좋다. 야, 장 작가도 대단하다. 많이 팔린 책 있잖아요 했는데 어떻게 맞추냐 그 말만 듣고. 네. 아니 저희가 불안 세대였나 나쁜 교육이었나 이거를 온라인으로 독서 모임을 하다가 우리가 선량한 차별주의자는 결국 방송을 안 했죠. 안 했어요. 한다 이러고 다 읽고. 근데 이제 그 선량한 차별주의자는 너무나 무해해 보이는 책이기 때문에 정말 한 책 읽기 선정도서이기도 하고 많은 학교에서 권장도서로도 읽히고 독서 모임에서도 많이 읽는 책인데 그 선량한 차별주의자의 중요한 논지를 조나선 하이트는 굉장히 비판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주장이다. 그런 주장은이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나 그 책 너무 좋게 읽었는데 하시는 분들은 나쁜 교육을 한번 읽으면서 좀 그 가상의 대결 같은 걸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아 보여요.
커트 보니것이라는 네. 작가가 최후도살장. 네. 그 61년에 쓴 단편 소설이 이 책에 잠깐 나오는데 해리슨 버거론이요. 네. 해리슨 버저론으로 나오나요? 네. IQ가 높은 사람한테는 20초마다 한 번씩 다양한 소음이 울리는 이어폰을 착용하게 했더니 그 사람의 지능이 평균 수준으로 떨어졌다. 뭐 이런 요거 보면서 장 작가를 생각했어요. 뭐 요런 저 가끔 쓰잖아요. SF 같은 거. 인공지능 혹은 스마트폰 디지털 디바이스 때문에 자꾸 사람들 아이들이든 어른들의 뭔가 이렇게 정신적 상태가 나빠지면서 벌어지는 뭐 이런 거 한번 써볼 생각 없어요? 쓰고 있습니까? 아니 저도 이제 그런 거 좋아하는데 커트 보니거트 좋아하고요. 근데 커트 보니거트는 사실 제가 쓰는 스타일로 쓰지는 않고 뭐 이제 아마 YG님도 많이 읽으셨겠지만 뭐 고양이 오람, 뭐 제우도살장, 제일버드 뭐 이런 작품들 약간 좀 황당하게 이제 일을 많이 벌리는 스케일 되게 크게 황당하게 벌리고 아니 커트 보니거 스타일은 관심 없고 장강명은 앞으로 이런 작품은 안 쓰냐고 지금. 써야죠. 저도 써야죠. 그런 위협에 대해서는 쓰는데 커트 보니거트 스타일은 제 스타일은 조금 아니긴 하죠. 근데 해리슨 버거론 이제 한국에 어디는 버저론으로 번역이 되고 어디는 버거론으로 번역이 되는데 짧은 단편이고 재밌습니다. 우와.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불안 세대 읽어보면은 이제 이게 그 커트 보니것은 약간 디스토피아를 좀 약간 황당하게 묘사한 그쵸? 단편인데 그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잖아라고 조나선 하이트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 세상은 IQ가 낮은 사람에게도 계속 지금 지속적인 사고를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다 펑션이 떨어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게 되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불안 세대의 이제 성인 이야기가 빠져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지금 뭐 한국 정치나 미국 정치나 다 퇴행을 하고 있고 그 배우가 저는 소셜 미디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트럼프랑 트위터랑 분리될 수 없는 존재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런 소셜 미디어가 왜 정치를 퇴행시키냐면 우리 이제 뭐 논객이라든지 담론이라든지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런 거 안 하고 정치의 자리에 들어선 게 밈이에요. 밈.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나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뭘로 싸우냐면 결국 밈으로 싸웠던 것 같아요. 뭐 여가부 폐지, 뭐 무슨 뭐 탈모약 건강보험 뭐 적용 이런 걸로 무슨 어떤 종류의 소셜 미디어가 그 정도의 긴 서사를 담론을 소화할 형편이 안 되는 플랫폼이고 그리고 지금은 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분들도 훌륭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훌륭해서 유명한 게 아니라 유명해서 유명한 사람들 famous for being famous. 유명해서 유명한 사람들만 가장 사람들 이제 시선이나 주목을 끌잖아요. 네. 그 시선 끄는 법을 요즘은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져가지고 그냥 그런 세상이 되어버려서 요즘은 세 글자로 줄여서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 읽어보시면 정말 좋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책이 사실은 그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엄청난 아픈 책이에요. 그렇죠. 아픈 책이고 사실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이 책에서 조나선 하이트가 제안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시행이 되거나 혹은 법제도화가 되면 정말 수익이 많이 떨어질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조나선 하이트가 그 빅테크 기업의 스마트폰 소셜미디어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들 빅테크 기업의 광고를 유치하기 위한 자원으로 소비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아까 스마트폰 처음 나온 게 아이폰 처음 나온 게 2007년이고 많은 SNS들 나온 지가 한 15년이 됐는데 그게 세상을 엄청나게 많이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뒤늦게 이거 안 되겠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그 목소리를 들을 때 근데 이미 다 사용하는데 지금 애들한테 중학생들한테 스마트폰 뺐으면 그게 되겠냐라는 말까지 나올 형편인데 저는 좀 약간 책 읽으면서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런 얘기 누가 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이제 하이트가 이야기하는 것들
하이트도 이제 본인의 제안 중에 틀린 게 많을 것이다 라면서 열어놨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엄청나게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과연 이 세상에서 스마트폰을 덜 쓰고 늦게 노출시키는 게 가능하겠냐? 어차피 불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분한테는 책에 안 나온 얘기인데 저 같으면 담배를 생각해 보시라. 담배. DDT. 네. DDT는 우리가 좋아한 적은 없잖아요. 뭐 유연 휘발유. 네. 유연 휘발유. 네. 그것도 좋아한 적은 없잖아. 그냥 쓰다가. 근데 이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근데 담배는 했었죠. 기호품으로 네. 되게 뭐 근사하고 뭐 폼도 나고 뭐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에 좋고 이러면서 부담 없이 쭉 하다가 이게 되게 몸에 해롭다는 거를 알게 되어서 온 인류가 노력해서 하여튼 지금 이 정도까지 그렇죠. 줄인 거니까. 하이트도 술이랑 담배 얘기를 여기서 많이 네, 합니다. 그 담배 얘기가 나왔던가요? 나와요. 그리고 네. 옛날에는 아무 데서나 담배 살 수 있었지만 자판기에서 자판기에 살 수 나오는구나. 있었지만 맞아.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 않냐.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책을 이제 책걸상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책도 좋아서지만 뭔가 이렇게 JYP님께 술을 얻어먹으려야 되는데 이제 나를 잡기 어려워가지고 네, 뭐 그런 것도 약간 나를 있었지만 그냥 만나서 술 먹기는 싫고 뭘 이렇게 이유를 하나 책도 더 만들어서 소개를 하면서 홍빈님이랑 박평님이 오늘 시간이 안 되셔가지고 홍빈님, 박평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시간을 못 맞췄죠. 그러게요. 그래서 책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좋은 책입니다. 혼빈님, 박평님, 장강명 작가랑 우리 다 같이 모여서 하는 큰 회식은 네. 10월 말이나 11월 달쯤에 또 한번 날짜를 잡아보죠. 연말 모임이 되겠네요. 네. 9월 7일 그 행사를 가려고 그랬는데 그날 제가 일정이 있어가지고 김세솜 대표만 김세솜 대표는 뒤풀이도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되게 가성비 높은 상품이더라고요. 그 상품이. 그건 아닌데. 가서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번 주에는 그 조나선 하이트의 불안 세대를 읽어봤는데요. 우리 빨리 녹음하고 하이트나 마시러 가죠. 네, 그러죠. 네. 전 켈리. 이 X 세대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놀이기관 세대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